1918년 2월 기영주 녹동 한 양반가의 상가에서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굵은 제복 차림으로 통곡하는 상주. 그런데 그 주변을 수백 명의 일본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흉악범이길래 상주를 체포하는 것일까? 일경이 그를 포박하려 하자 그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다. 내 이미 어머니를 여인 죄인이거늘 어찌하여 또 포박하려 하는 것이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스스로 가겠다. 흰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자신의 백마를 타고 가며 시한수를 남긴다. 어머니 장례 마치지 못했고 나라님 원수도 갚지 못했네. 빼앗긴 국토마저 되찾지 못했으니 죽은들 무슨 면목이 있으리. 그는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이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우리에겐 참 낯선 이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10년대. 이 당시 일본은 이른바 무단 통치라고 하는 폭압적인 지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병들은 철저히 섬멸당하고 뜻있는 지사들은 모두 머나먼 만주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겐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강력한 일제 통치에 파열구를 내며 조국 해방의 기치를 내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광복회원들입니다. 경주에서 대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효현교. 그런데 1915년 12월 경주에서 거둔 세금을 운반하던 마차가 귀환들에게 털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일본 경찰의 통제를 뚫고 8,700원의 거금을 강탈한 범인들. 하지만 범인들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단순 강도 사건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건 광복 이후였다. 그날 세금 마차를 습격했던 범인들이 스스로 나타난 것이다. 고헌실기 약초는 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의 일대기로 백산 우재룡 선생이 구술한 책이다. 이 책에 세금 마차 습격 사건의 전모가 실려 있다. 해방 후에 우재룡 의사님이나 권영만 의사께서 성정으로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몇 번 놀러 오셨는데 그때 제 조부와 정조부님의 재종 동생 되시는 어른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우편마차 사건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걸 듣고 정조부님의 재종 동생 중에 휘가 맹자 진자 서지는 할아버지께서 기록으로 남기셨죠. 사건이 발생하던 전날 기영주 인근에 토지세를 싣고 가기로 돼 있던 마부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온다. 이 남자는 다음 날 대구에서 의사를 만나기로 했다며 마차에 태워줄 것을 간청했다. 그 시각 또 다른 한 남자는 마차가 지나가는 효연교의 나무 다리를 부숴 마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다음 날 새벽 세금 마차는
외부 사람은 동승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전날 밤에 찾아온 환자를 태우고 대구로 향한다. 소태곡에 도달한 마차는 부서진 다리를 건널 수 없어 얕은 개울물로 건너기로 한다.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자 짐칸에 타고 있던 환자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세금 행囊을 파괴하고 돈을 꺼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려 훔친 돈다발을 들고 유유히 사라진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백방으로 조사했지만 단서조차 잡지 못했다. 세금을 턴 두 사람은 광복회 지휘장인 우재룡, 권영만 의사였고 훔친 세금은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진다. 중국 라오녕성 단동시에는 항일 민족 영웅 이진용 선생의 공원 묘지가 있다. 황해도 출신의 의병장인 그는 1908년경 예성강 일대에서 일본군을 물리쳐 해서명장이라 불리던 인물이다. 국내에서 의병 활동이 어려워지자 만주로 망명해 항일 운동을 펼쳤다. (1917년) 그에 대한 체포 기사가 실렸는데 죄목이 특이하다. 이진용 부대가 금광의 현금 수송 마차를 습격, 무장 총격전을 벌여 일본인 순경 외에 7명을 살상한다. 운산 금광은 1896년 외국의 헐값에 팔린 금광으로 노다지란 말을 만들어낸 세계적인 금광이다. 이진용은 광산의 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정당한 행동이라 여겼다. 부하들과 함께 대담하게 압록강을 넘어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이진용. 그는 바로 광복회의 만주 사령관이었다. 경북 구미엔 장승원이란 인물의 고택이 남아있다. 구원 말 경상북도 관찰사를 비롯 요직을 두루 거친 장승원. 그는 연간 7만 5천석을 수확할 정도로 일제치하 제일 가는 부호 중의 한 명이었지만 그 행적이 악명 높았다. 장승원은 허위 선생의 추천으로 관찰사가 됐다. 그런데 1907년 허위 선생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제공하기로 했던 군자금 조달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일경에 밀고하는 등 친일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1917년 11월 10일) 밤 일단의 괴한들이 장승원의 집을 급습한다. 이들은 장승원을 처단하기 위한 시도만도 5차례에 이를 정도로 적개심이 높았다. 다섯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이들은 경문을 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들 역시 광복회 회원들이었다. 민족의 이름으로 약질 친일 부호들을 사살하고 금광을 습격하고 세금을 탈취하는 광복회원들. 대단히 과감하고 전투적인 조직입니다.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광복회원임을 당당히 선포하고 일제와 그 앞잡이 민족 반역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광복회. 바로 그 중심에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이 있었습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우리에겐 참 낯선 인물이지만 울산에선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매년 박상진의 삶을 창작 오페라로 제작해 공연한다. 오페라로 되살아나는 박상진. 과연 그는 누구일까? (1884년) 박상진은 아버지 박시기와 어머니 여강이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큰아버지 박시룡에게 양자로 입적된다. 승정원 승지를 지낸 아버지와 홍문관 교리를 역임한 백부 박시룡 등 박상진 일가는 울산에 손꼽히는 명문가요 대부호였다. 넉넉한 살림과 집안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입신을 꿈꾸던 소년 박상진. 13살 때 왕산 허위의 제자가 되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허위는 국난을 당하자 의병을 일으켜 줄기찬 대일 무력 투쟁을 전개한 유학자였다. 신학문을 배울 것을 권유하는 스승 허위의 말에 따라 박상진은 서울의 양정의숙에 입학한다. 양정의숙은 1905년 설립된 사립학교였다. 박상진은 1906년에 양정의숙 법률학부에 입학, 근대 법률을 배웠다. 스승 허위에게 배운 혁신유림의 대의명분과 신학문을 통해 익힌 새로운 세상은 청년 박상진의 내면을 크게 성장시킨다. 왕산 허위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혁신 유림적인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박상진 의사가 광복회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이었죠. 그러니까 왕산 허위 선생도 의병 전쟁을 하면서도 근대 신학문을 수용을 하고 근대적인 사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거를 또 본인만 그런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제자인 박상진에게도 전달을 했고 양성우숙을 다니게 하고 신학문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박상진 의사가 서울에서 계몽운동 계열 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시 시국은 급변하고 있었다. 1905년 울산의학으로 외교권을 잃은 고종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해 외교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일제는 고종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퇴위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저항했지만 이미 대신들은 일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서울 시민들의 격렬한 퇴위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완용 내각은 고종의 퇴위를 결의했고 순종이 마지막 황제로 즉위한다. 그리고 일제는 군대 해산 명령을 내리고 한국군을 강제 해산시켰다. 대한제국의 대대장을 맡고 있었던 참령 박승환은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결한다. 박승환의 자결은 곧바로 한국군의 무장봉기로 이어졌다. 서울 한국군의 격렬한 항쟁과 원주와 강화에 주둔하던 국군 또한 격렬한 대일 무력 항쟁을 벌였다. 마침내 전국적으로 전 계층이 참여하는 대일 무장항쟁이 벌어졌고 이것을 1907년 정미 구국의병 전쟁이라 부른다. 각 부서의 그 대신들 밑에 대신 밑에 일본인 그 차관이 그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수아비 장관 밑에 실질적으로 일본 그 차관이 그 내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거의 그 국권 상실의 마지막 단계까지 치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의 왕복 6차선 대로엔 뼈저린 우리 역사가 담겨 있다. 1908년 1월 마침내 전국의 마녀 의병이 연합해 서울 탈환 작전을 벌인다. 이때 왕산 허위는 13도 창위군의 선봉장으로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한다. 이를 기려 이 길을 왕산로라 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던 13도 창위군을 기념하며 건립된 탑이다. 왕산 허위는 이곳에서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지만 후속 부대의 도착이 늦어 패퇴한다. 허위는 이후에도 경기 북부에서 의병을 조직, 끈질긴 대일 항쟁을 벌인다. 일제의 모든 회유를 거절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1908년 6월 체포됐다. 그리고 그해 10월 허위는 서대문 형무소 제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박상진은 아무도 돌볼 수 없었던 스승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룬다. 그 학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의병에 참가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스승이 바라는 나는 뭘까? 저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겠어요. 스승은 지금 의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스승이 나한테 준 것은 그렇게 인재로 자라서 나라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뛰어들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이것이 양정의수 과정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스승의 순국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박상진은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해 김좌진, 안희재, 도산 안창호 등을 만나 영향을 받는다. 박상진은 이미 자신만을 위한 공부엔 뜻이 없었다. 1910년 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나 그는 판사 부임을 거부한다. 박상진이 개인적 출세의 길을 버린 데는 스승 허위의 죽음과 함께 안중근의 최후가 영향을 끼쳤다.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한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안중근은 박상진이 판사 발령을 받던 그해 처형됐다. 판사의 자리에 나가시게 된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하신 그는 독립운동가들, 의병이라든지 어떤 지사분들을 갖다가 또 이게 저 판결을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 당연히 정저부님의 어떤 그런 양심에 비춰가지고는 당연히 그 저 판사직을 거부를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해 8월 나라가 망했다. 망국은 박상진에게 기존의 인생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만주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새로운 길의 모색이었다. 당시 중국 대륙은 신의 혁명기. 박상진은 신의 혁명과 혁명의 지도자 순원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이미 만주엔 많은 우국지사들이 망명해 독립전쟁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이동영, 이회영 선생 등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공자와 맹자는 실ong 위에 얹어두고 나라를 되찾은 다음 읽어도 된다며 전 재산을 털어 독립기지를 세운
석주 이상용, 그리고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그들과의 만남에서 박상진은 투쟁의 방향을 세웠다. 국제 정세를 파악을 하고 또 독립운동 사정도 파악을 하고 또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할 동지들을 귀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국내외를 많이 여행을 하십니다. 주로 이제 서간도 쪽 독립운동 기지들을 답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쪽을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안동유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동유림들하고 박상진 의사하고는 이미 친분이 형성돼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어려운 환경을 독립운동 또 기지 또는 서간도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현실을 목격을 하고 지원할 계획을 또 수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907년 정미의병전쟁에서 패배하고 만주에서 힘을 키워 조국으로 진공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선배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박상진의 독립전쟁론, 무장혁명론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었다. 박상진은 독립투사를 처벌하는 영혼 없는 법권의 길 대신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의병을 일으킨 배후가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가 나의 배후다라고 일갈하며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박상진의 스승 허위. 그리고 고위 관료도 왕족도 아니었지만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 후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석주 이상용 선생. 청년 박상진은 이들의 애국 투혼에 깊은 감명을 받고 방방곡곡의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1920년 10월 21일 일본군은 청살리 80리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군 3,300명을 섬멸하는 성과를 거둔 청살리 대첩이었다. 이 전투는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전쟁사의 위대한 승리였고 패배감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청살리 대첩의 주역 백야 김좌진 장군. 그런데 그 김좌진은 박상진과 깊은 관계였다. 광복회의 지휘장을 지낸 백산 우재룡의 자서전인 백산실기. 최봉주, 평안도지부장 조현균. 백산 우재룡 의사는 당시 비밀 지하 조직이었던 광복회의 강령과 실천 지침 그리고 조직도 등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광복회의 총사령은 박상진, 지휘장은 우재룡, 권영만이었다. 놀랍게도 만주 사령관을 김좌진이 맡고 있었다. 독립전쟁사의 영웅인 김좌진을 부사령으로 거느린 박상진. 과연 광복회는 어떤 조직일까? 1907년 정민년에 일어난 의병전쟁은 서울 진공작전의 패퇴와 함께 터졌고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공세로 국내에서 무장항쟁은 수익한다. 만주와 연해주가 독립투쟁의 중심지가 되고 국내에서의 투쟁은 불가능해진다. 이때 등장한 것이 국내 최대의 항일 무장 투쟁 조직 광복회다.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헌병경찰 통치 하에서 전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건상으로 본다고 하면 1910년대 국내가 독립운동을 하기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회가 갖고 있는 바로 의미도 바로 그런 점에 부각이 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광복회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상황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엔 박상진 의사의 귀중한 사료가 전해져 오고 있다. 전부 다 우리가 월성채식하고 이 혼인이 또 좀 많아요. 임기철 씨는 집안에 내려오는 각종 피운지와 제문들을 모아 병풍으로 꾸몄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상진 의사의 친필 피운지가 한 통 있었다. 1911년 아버지의 휘감년 초청장이었다. 옛날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아주 귀했지. 그리고 이 책이 되어 있는 거는 찔락하면 야단을 맞으니까. 근데 갈피 속에 들었는 그거는 머리들로 탁 떨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가 사실 저거로 그 책갈피 속에 있는 걸 왜 가지고 분실이 안 되고 여태까지 참 소장이 된 노이라면 사실 보니까 내가 그때 철이 들고 오니까 그 권 선생의 그 글이 있으니 아 이거는 독립운동가인데 이거는 내가 뭘 해가지고 제기를 만든다든지 떼기를 만드는 그 딱지 같은 거 만들어 안 되겠다 싶어가 그때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한 휘가변 초청장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휘가변을 빌미로 지사들을 모은 것이었다. 이날 만남에서 박상진 의사는 격동하는 중국 대륙과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만주의 독립군 기지 사정을 전달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모은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곳엔 특별한 전시관이 있다. 풍기 출신의 독립투사들을 만나기 위해선 친일 오적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태백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했던 최기중 의사. 당시 독립운동 진영은 먼저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와 전면적인 무장 항쟁을 해야 한다는 의병 투쟁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박상진은 무장 투쟁론자인 최기중을 설득, 계몽주의 계열과 함께 광복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한다. 박상진 의사가 광복회를 조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상진 의사가 갖고 있었던 계몽주의적 성향, 그다음에 의병적 성향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광복회라는 조직이 의병조직과 계몽운동 계열이 합류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양 성격을 다 소유하신 분위기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왕산 허희 선생의 제자라는 측면이 그 의병들, 그러니까 한말에 의병 전쟁을 했던 분들을 광복회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15년 8월 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우리 독립투쟁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모임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긴 지 5년 만에 전국적인 항일 무장투쟁 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계몽주의 계열과 의병 투쟁 계열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결사단체 광복회. 모임에서 박상진은 광복회 총사령으로 추대됐다. 본부 조직은 물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했다. 눈에 띄는 것은 만주에도 책임자를 파견했는데 직위가 부사령급으로 비중이 높았다. 조직 운영은 철저히 군대식이었다. 항일 무장투쟁을 지향하는 광복회의 4대 강령은 비밀, 암살, 폭동, 명령. 우선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만주로 이민 보내는 작업을 했다. 국내에서 자금과 인력을 만주로 보내고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국내로 진격해 일제를 몰아내는 것. 그것이 광복회의 목표였다. 광복회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만 독립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목적을 가졌던 단체이기 때문에 조직도 군대식으로 만들고요. 행동 강령도 상당히 투쟁적인 성향의 강령들을 만들게 됩니다. 무기를 구입하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인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그 한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무기를 구입한 것을 가지고 독립군을 양성을 하고 그 독립군이 양성이 되면 일본하고 독립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이 광복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회가 결성된 이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군자금 모집이었다. 비밀 결사 조직인 까닭에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이곳엔 당시 광복회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장의 문서가 있다. 일본 미쓰이 물산 회의사가 상덕태 상회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 박상진은 양정의숙 동창인 김덕기, 오혁태와 함께 거금을 출제하고 각자 이름을 한자씩 따 상덕태 상회를 열었다. 거래 품목과 거래량은 물론 26,500엔이라는 거액의 대금을 통해 상덕태 상회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상덕태 상회는 대구 양령시 부근에 있었다. 겉으론 국물상이지만 독립투쟁의 거점 역할을 했고 광복회 설립 이후 이런 방식의 상업 기지가 전국 곳곳에 세워진다. 북위의 만주와 단동, 장춘은 물론 대구, 광주, 예산, 인천 등 국내 곳곳에 상회를 마련, 사업을 통해 군자금을 확보하고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는 비밀 거점으로 활용했다. 곳곳에 그래서 무슨 상점, 대동상점, 무슨 여관, 안동여관 등등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돈을 보내는, 그 어음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려면 사람도 모아주고 돈도 모아야 되죠. 그럼 그 조직이 뭐냐? 광복회다. 그럼 광복회가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려고 하는데 우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도 보내지만 그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을 모으자,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데 이게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사업만으론 막대한 독립군 군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해서 광복회는 위조 지폐를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만주사령관 이진용의 금광 현금 수송마차 습격 사건 역시 군자금 마련의 일환이었다. 광복회가 군자금 마련을 위해 가장 힘을 많이 쏟은 것은 국내 자산가로부터의 의연금 모집이었다. 특히 친일 부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의연금을 배당했다. 박상진이 작성한 포고문을 지휘장이자 대외 업무를 맡았던 우재룡이 책임지고 등사와 배포를 담당했다. 그런데 일본 경찰 기록에 따르면 신채우 선생도 광복회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충청도 지역에 발송된 고시문은 신채우가 작성한 것으로 일본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신채우가 작성한 고시문은 임봉주 의사가 지팡이 속에 숨겨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돼 있다. 철저한 보안 유지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광복회의 활동을 가능케 했다. 국내 부호들의 명단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 본부로 보낼 때 쓰는 비밀 방식을 보자. 먼저 소금물로 백지에 글을 쓴다. 불에 쬐어야만 글씨가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기생이자 조직원인 어제하의 집에서 박상진과 김좌진의 이별이 있었다. 만주사령관 이진용이 체포되자 그 후임으로 김좌진을 파견한다.
청살리 전투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칼집 속의 용천검 북두까지 뻗치겠네. 공 드높이 세운 그날 우리 개성가를 소리내어 불러보세. 박상진은 김좌진에게 군자금 6만 원을 지원한다. 네, 광복회가 가장 크게 활동한 것은 바로 군자금 활동이었습니다. 군자금 모집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회는 조직상으로 비밀 조직이었고 또 군대를 양성하고 독립전쟁을 수행한다는 큰 목표를 수행하지만 가장 급한 것이 군자금 모집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모집을 해서 만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비밀 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군자금 모집된 액수라든지 뭐 총액이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이 모여진 자금들이 만주로 보내져서 독립자금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통해 확보한 군자금은 이렇게 만주로 전해졌다. 독립군 기지 건설과 국권 회복이라는 광복회의 목표는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밀, 얌살, 폭동, 명령. 광복회의 4대 강령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열악하고 엄혹한 시기였던 1910년대에 건설된 항일 무장조직 광복회. 박상진은 나라를 찾는 강력한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선택한 겁니다. 낯선 만주 벌판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선 국내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진과 광복회원들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광복회의 투쟁이 강력해질수록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지부 광복회원들은 사전에 조사한 재산 규모, 친일 행각의 정도에 따라 군자금 모금액을 친일 부호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본 경찰에 신고해버렸다. 마침내 광복회는 이들을 민족의 적으로 간주하고 처단하기로 한다. 이것은 친일 부호를 공격하고 처단하고 해서 그 자금으로 나라를 되살리는 인재 양성 비용으로 쓰겠다. 무장의 비용으로 쓰겠다. 그런데 혹간에서는 그것을 테러라고 몰아가지고 지금 테러리스트 의열투쟁을 테러 공작이라고 9.11과 비슷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아주 비하시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광복단의 투쟁 노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광복단의 전체적인 방략은 독립전쟁론입니다. 지난번에 보낸 편지는 보았는가? 친일 행각이 극심하거나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은 반민족 행위자는 군자금 모금과 상관없이 일벌백계로 처단했다. 광복회의 활동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전투였다. 광복회에 반대하는 자는 군율에 따라 처단한다. 그리고 대담하게 청와의 경문을 남기고 사라진다. 자신들의 정체와 응징 이유를 밝혀 광복회의 존재를 알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 것이다. 부호들은 이미 식민지 지배 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의연금 모집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광복회는 이를 응징함으로써 친일 부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광복회의 존재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복회원들의 대담한 활동이 거듭되자 일본 경찰도 치밀한 내사에 들어갔다. 모금액이 정확히 자산에 비례한 점을 눈여겨본 일경은 해당 지역에 조직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고문이 가장 많이 발송된 충청도를 집중 수사하던 중 마침내 1918년 1월 28일 장두환 의사가 체포되고 충청도 광복회원들이 대량 체포됐다. 하지만 체포된 광복회원들은 지독한 고문에도 동지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우재룡, 권영만, 한훈 등은 만주로 탈출한다. 하지만 충청도에 이어 경상도 조직이 무너진다. 많은 조직원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6월엔 황해도, 7월엔 전라도 조직이 와해됐다. 박상진도 향산 이만도 선생 댁으로 긴급히 피신한다. 이만도 선생은 나라가 망하자 23일 동안 처절한 탄식을 통해 전국을 뒤흔들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후 끝내 순국한 인물이다. 박상진은 조직을 보전하고 자신도 국외로 탈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된다. 지금하고는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효 없는 충이란 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당신이 내가 지금 집으로 가면은 체포된다는 걸 뻔히 아시고, 그래서 동지분들의 어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충효가 일체이던 시절, 결국 박상진은 어머니의 빈소를 찾아온다. 일본 경찰이 포박하려 하자 박상진은 자신의 백마를 타고 앞장섰다. 흰 두루마기에 백마를 타고 가는데 검은 옷의 수비대가 뒤를 따랐다. 마치 백학이 천상으로 훨훨 날아가는데 까마귀 떼가 따라가는 듯했다. 이때 광경을 박상진의 제종동생 박용진은 이렇게 기록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상진은 변론이 의미 없음을 알고 자신의 구명을 위해 애쓰는 아버지를 설득한다. 몸을 깨끗이 갖고 죽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어찌 고고한 짓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3년 6개월을 지루하게 끌던 재판 끝에 마침내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에게 강도 살인 죄목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박상진의 아들 박경중이 쓴 원고가 발견됐는데 광복회 만주사령관 김좌진이 감옥을 습격해 박상진을 구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좌진의 제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정조부께서 적어도 사형은 안 당하신다는 거, 목숨은 부지하신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파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뭔가 이래 정조부께 목숨이라도 이래 구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조부께서 그 사형당하시고 난 뒤에 조부께서도 이래 보면은 상당히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 후회하시는 걸 그 글에 남기고 계시거든요. 사령관을 구출하진 못했지만 김좌진은 청살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독립군이 청살리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는 가슴 벅찬 소식을 들으며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은 순국한다. 그의 나이 37이었다. 박상진의 죽음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돼 식민지 조선을 흐느끼게 했다. 박상진 아버지의 인터뷰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죽은 자식이나마 5년 만에 부자 상복이니까 하룻밤이라도 내 방에서 같이 자야 하겠소. (20여 년) 결혼 생활 중 같이 한 시간을 손에 꼽을 정도였던 부인 최영백은 자신의 손으로 지어두었던 수의를 손수히 펴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을 했다. 가문, 재산, 학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박상진. 남들은 조국을 팔아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그것들을 박상진은 모두 조국에 바쳤고 끝내 목숨마저 내놓았다. 광복회는 1918년 총사령인 박상진을 비롯 대다수 회원들이 체포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하지만 3.1운동 후 우재룡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임시정부와 연계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광복회 투쟁은 1920년대 무장투쟁 단체들에 전승돼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밑거름이 됐다.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고 정신도 다 떨어진 듯하다. 하물며 너의 홀령이 만약 나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머뭇거리게 된다면 나는 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전날 아침에 몇 가지 과일과 한 잔 술을 차려놓고 우리 상진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한다. 박상진 의사의 3년상 때 아버지가 쓴 제문입니다. 아들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참담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국내로 진공하고 국내에선 비밀 거점을 통해 전국적인 폭동을 일으켜서 일본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원대한 꿈을 꾼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그런데 우린 부사령이었던 김좌진은 알아도 총사령이었던 박상진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비밀 조직이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규모와 업적에 비해서 박상진과 광복회가 후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복회를 다시 만난 곳은 천안의 천안 삼거리 공원이었다. 이곳 천안에서만 순국한 광복회원이 7명에 이를 정도로 충청도는 항일 정신이 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광복회는 항일 투쟁의 업적에 비해 광복 이후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 기념비는 4.19 혁명 이후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으로 건립하게 됐다. 그런데 한 일간지가 비제막 소식을 보도하자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기념비 건립이 이유도 없이 무산된 것이다.
돌간에서 그냥 눕혀져서 가지고 서다가 이렇게 새겨만 놓고서도 글자만 새겨 놓고서도 7년 세월 동안을 묻혀 있었던 거죠. 글은 다 새겼는데 네. 세우지는 못했어요. 네, 세우지를 권력을 못한 거죠.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기념비는 1969년에야 간신히 세워질 수 있었다. 이 한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후손들은 지금도 기념비 건립을 방해했던 세력들에 분개하고 있었다. 이 글자를 65년도인가에 저기 하려고 했던 건데 건립을 못하고 그러다가 69년도에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꽃이 네, 그래서 수정을 한 거예요. 해방된 나라의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했을까? 성금으로 간신히 2009년에 만들어진 친일 인명사전. 여기에 광복회와 관련 있는 인물이 있다. 친일 인사 장직상. 그는 광복회가 처단하려 했던 인물인데 아버지 장승원이 처단되는 바람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광복 이후 수도경찰청장과 초대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조선 공로자 명감. 1935년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 공로자 명감. 이 책은 2004년에 발굴돼 공개됐다. 조선 통치의 공이 큰 조선인 353명의 공적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일본 측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 또한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세밀히 기록했기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된 책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장직상의 이름이 올라 있다. 1930년엔 조선 총독부의 최고 자문격인 중추원 참의가 됐다. 중추원 참의를 16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 총독의 최고 자문기구가 바로 중추원이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그 자문위원들이 중추원 참의인데 이게 16년 동안 종사했다면 그의 위상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면 해방 직후에 반민족 행위자로서 처단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거 외에도 중추원 참의뿐만 아니라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 간부로서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경북 지역에서의 친일파의 고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도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거물 친일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민족 친일파들이 일제의 빌부터 영달을 누릴 때 박상진의 가족들은 어찌 됐을까? 일곱 집안 100여 식구가 갑자기 모두 거지가 되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고 나도 혼자 옛 집을 지키고 있다가 며칠 동안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박상진은 울산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전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했다. 그의 죽음 후 가족들은 처가와 친척집으로 흩어졌다. 홍문관 교리를 지낸 박상진의 부친은 차마 사돈집 신세를 질 수 없어 친척집을 떠돌다 쓸쓸히 사망한다. 박상진 의사의 가족들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광복된 지 16년 후인 1961년이었다.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독립투사의 부인. 시집을 오니까 형편없지 뭐. 형편없어요. 여복하고 진짜 시집보다 사흘만에 양식 떨어졌을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뭐 어른분들 서서 뭐 수근수근 해서도 어쩌하시는 거 그래 가만 눈치채기네. 경주 최부잣집 귀한 딸이자 울산 명문가의 며느리였던 최영백.
해방된 조국에서 그녀는 굶주림에 시달렸다. 손자들 먹이려고 당신 밥 담아 드리면 손자들 먹이려고 옥현 잡숫고 난간 왔다가 아들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으로는 밥이고 저녁은 평생 저녁엔 죽이고 저녁에는 밥 구경 못 해요. 아침 저녁을 밥해 먹으면 뭐 쌀이 자리 가야지. 조국을 찾으려는 독립전쟁에서 순국한 박상진 의사. 대쪽 갔던 조선 선비인 아버지도, 그의 아리따웠던 부인도, 명석했던 아들, 손자도 모두 쓸쓸히 죽어갔다. 박상진 의사의 집안은 그렇게 철저히 몰락했다. 일제시대 때 호요호시 가던 그분들이 결국 많이 배운 또 그분들 자식들이 광복 후에 역시 권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복회 총사령 박모가 누군지 관심을 가질 리도 없었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역시 관심을 가질 그런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다. 친일 경찰이 해방된 조국에서 경찰 고위직에 오르고 독립투사들은 다시 그들에게 박해받는 현실. 그것이 바로 침략자와 타협하며 영달을 누리는 대신 조국 광복에 목숨과 재산을 바쳤던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광복회 총사령의 부인이 해방된 조국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다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